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도윤, 나이는 59입니다.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조용하고 완벽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정나경은 55.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정말 조용하고 참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6년간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들, 딸은 다 출가시켰고 이제 저희 부부만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일상이 제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부터 1박 2일로 꽃시장 경매 다녀와야 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지갑에 용돈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이 유난히 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었을까? 아주 세련되고 화려하고 그리고 매우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시죠? 저는 누구신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랑 파트너 하실래요? 네, 파트너라니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다짜고짜 파트너라니. 제가 당황해서 어물거리고 있으니 그 여자가 차갑게 덧붙이더군요. 복수 파트너요. 저는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사람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제가 침묵을 깨고 도대체 무슨 복수냐고, 누구한테 하는 복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자신을 서지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 아내 정나경, 지금 제 남편이랑 같이 있어요. 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말없이 봉투 안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제 아내 정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조용하고 참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호텔 가운을 걸친 채 웬 훤칠한 중년 남자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다음 사진은 골프장 락커 앞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아주 교태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1년, 한 년 넘게 모았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아내가 꽃시장 경매가 아니라 문화센터 골프 강습을 핑계로 그 여자의 남편을 1년 넘게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지은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마 지금쯤 강원도 어느 호텔에 있을 거예요. 어제 제 남편 차에서 예약 내역 봤거든요. 김도윤 씨, 우리한테 한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해주죠.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해주다니요? 어때요? 당장 오늘 밤. 저는 그제야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복수 파트너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맞바람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내와 그 상간남이 지금 이 순간 호텔에서 놀아나고 있듯이 우리 두 피해자도 똑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차갑게 비가 내리는 도시를 가로질러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과 아내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분노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한 호텔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 씨가 카드키를 문에 대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이 켜지고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당신 차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실행하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제가 똑같은 짐승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놈들처럼 더러운 놈은 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은 씨는 허탈한 듯 웃더군요. 그녀는 제게 당신도 결국 별 수 없는 남자네요 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방식 대신 그들이 가장 아파할 방식을 쓰자고 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1년간 모은 그 증거와 내가 가진 회사의 법무팀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놈들을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밟아버리자고 말입니다. 지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법무팀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 무역회사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업계에서 제 법무팀이 얼마나 유능한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호텔 방에서 밤을 새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더러운 복수가 아닌 깨끗하고 치명적인 진짜 복수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복수 파트 진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회사의 법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지은 씨가 1년간 모은 증거에 제 법무팀의 정보력을 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의 꽃집이 사실 제 돈으로 차려준 것이라는 서류 증거, 그리고 상간남 그 골프장 사장놈의 세금 탈루 혐의까지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아내가 외박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여보 다녀왔어요. 피곤하네 라며 웃더군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그냥 똑같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웃어둬라. 우리는 법으로 그 두 사람을 완벽하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은 정확히 같은 날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일찍 퇴근해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꽃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게 뭐냐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소송이라니, 상간남이라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지은 씨가 1년간 모은 그 증거 사진들을 조용히 펼쳐 놓았습니다. 꽃시장 경매가 강원도 호텔이었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호텔 가운을 입고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 남자와 팔짱을 낀 자신의 모습을 아내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해라고, 그냥 친구 사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이럴 땐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며 변명하다가 제 반응이 없자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서지은 씨의 남편, 그의 골프장 사장놈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놈은 이혼 소장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까지 같은 날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소장을 보고 비웃다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 골프장, 애초에 세금을 탈루하며 운영하던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허둥대는 동안 저와 지은 씨는 제 회사의 법무팀 사무실에서 아주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 꽃집 제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지만 애초에 제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가였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폭탄을 맞고 평생의 꿈이라던 그 꽃집에서 짐을 싸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상간남, 그 골프장 사장놈은 더 크게 터졌습니다. 지은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패배한 것은 물론 제 법무팀이 샅샅이 찾아낸 탈세 증거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대의 추징금을 맞았습니다. 그의 골프장은 결국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놈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와 서지은 씨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지은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이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네려 했습니다. 법무팀 비용의 보태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지은 씨는 처음 만났던 그날과는 달리 아주 편안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오늘 한 남자의 깨끗한 복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그 호텔 방에서 그 복수 파트너의 유혹에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더러운 배신에는 더러운 복수가 약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격을 지키는 복수가 진짜 승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슬아슬한 상상력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막힌 사연을 기다립니다. 당신 민준이 보면서 이상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유난히 당신 닮은 구석이 없잖아. 아내, 나혜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뺨을 때린 손보다 제 심장을 후벼 판 비수보다 더 아픈 말이었습니다.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배를 당당히 내밀고 선 아내의 그 잔인한 속삭임. 저는 그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 민준이는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보름 이상을 흙먼지 날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뒹굴어도 아들놈. 얼굴 한 번이면 모든 시름이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아들의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클로버 모양의 점. 그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저희 집안 남자들만의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그 증표마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제 아들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낯선 남자의 뜨거운 흔적들, 제 피와 땀이 서린 덤프트럭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아내의 질펀한 밤, 그 모든 배신보다 더 지독한 의심의 씨앗이 바로 지금 제 심장에 뿌려졌습니다. 제가 정말 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옥보다 더한 의심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 20살 때부터 핸들을 잡아온 20년차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제 세상은 언제나 흙먼지와 디젤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동트기 전 집을 나서 별이 뜨고 나서야 스르르 눈을 감는 고된 삶. 그런 제 인생의 유일한 꽃은 아내, 나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유리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유리의 새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거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뭉툭한 손가락으로 서툰 젓가락질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왼쪽 어깨에 있는 클로버 모양의 점이 거짓말처럼 아들의 왼쪽 어깨에도 똑같이 피어났을 때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신이 제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한 달에 보름 이상을 길 위에서 보내며 좁은 트럭 운전석에서 쪽잠을 자는 고된 삶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 한 번이면 세상 모든 짐을 실은 덤프트럭도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제 청춘과 맞바꾼 돈으로 신도시의 번듯한 아파트를 얻었고 아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내가 동네 신도시 맘카페에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 정보를 얻는다며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곧 카페 내에서도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VVIP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언니들은 남편들이 다 의사, 변호사야. 나도 당신 기죽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는 꾸며야 해. 아내의 옷장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못 살 명품 옷과 가방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외박하는 날이면 언니들이랑 호텔 패키지 끊어서 밤새 와인 마실 거야라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땀과 기름에 절어 사는 제 모습이 아내의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내가 저 신기루 속에서라도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 아내의 품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일 때에도 저는 그저 더 많은 짐을 실어 나를 뿐이었습니다. 그 무지함이 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쇠사슬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은 한 달여 만에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고 입에 거품을 물며 눈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받은 아내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지금 숨을 못 쉬어. 제 절규에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나 지금 강남에서 언니들이랑 중요한 파티 중인데. 분위기 깨지게 왜 이래? 당신이 알아서 응급실 데려가. 다 끝났는데 전화하지 말고.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가운 수화음은 제게 내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이가 겨우 안정을 찾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아들 방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간 장난감을 찾다가 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본 그것은 남성용 명품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콘돔 껍질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길 위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아내는 제 아들의 침대에서 다른 놈과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달려가 제 덤프트럭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제 트럭을 몰래 끌고 나갔습니다. 제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몰았던, 제게는 성전과도 같았던 그 공간. 영상 속 아내는 짙은 화장을 한 채 조수석에 앉은 웬 남자와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허벅지를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오빠가 이 큰 차에서 끝내주게 해줄게. 흔들림이 장난 아닐 거야. 아내는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 피와 땀이 서린 신성한 일터가 그들의 더러운 정사를 나누는 공간으로 더럽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참으며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맘카페의 VVIP 모임 사진이라며 보여줬던 단체. 사진 속 가장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강남 건물주라며 아내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그놈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를 넘어 처절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존재 자체를, 제 인생 전부를 비웃고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거실 탁자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명품 시계, 콘돔 껍질, 그리고 제 트럭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태블릿 PC까지. 파티를 즐기고 새벽에 들어온 아내는 탁자 위의 물건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 임신 테스트기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뱃속의 아이 그 사람 아이야. 기름 냄새. 나는 당신이랑은 질려서 못 살겠어. 이 아이 아빠는 당신처럼 무식한 트럭 기사가 아니라 이 동네 건물주라고. 아내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얼마든지. 대신 유리랑 민준이, 그리고 내 뱃속 아이까지 셋 다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트럭 기사한테 뭘 보고 애들이 크겠어? 그리고 아내는 제게 다가와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바로 그 한마디. 그리고 말이야, 당신 민준이 보면서 이상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유난히 당신 닮은 구석이 없잖아. 그 어깨점 하나 빼고는. 아내의 그 말은 제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표였던 클로버 모양의 점마저 의심의 낙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민준이마저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돈, 그리고 어쩌면 아들까지.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우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 잔인한 속삭임이 오히려 제게 마지막 복수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아내 몰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척 페인처럼 행동하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상간남과의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상간남의 뒤를 캤습니다. 그가 건물주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수십억대 빚을 진 사기꾼이었고 아내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조용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복수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잠든 아들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아이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이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자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건 가장 처절한 도박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아내와 상간남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상간남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비웃었고 아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두 개의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건물주 행세하며 내 아내에게 사기친 증거들이고 또 하나는 저는 천천히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준이 유전자 검사 결과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검사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결과는 99.9% 친자일치. 민준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뢰한 검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소. 저는 옆에 있던 첫째 딸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딸 유리. 당신은 전 남편의 딸이라고 했지? 이상하게도 유리의 어깨에도 민준이와 똑같은 클로버 점이 있더군. 저는 마지막 검사지를 아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유리 역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였어. 유리는 당신이 젊었을 적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였고 당신은 그 사실을 숨긴 채 민준이마저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며 날 협박했던 거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상간남은 제게 멱살을 잡혔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사기죄와 아동방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그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준이와 유리의 손을 잡고 덤프트럭에 올랐습니다. 두 아이는 제 진짜 아이들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아스팔트 위,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거친 핸들 위, 제 손등 위로 아이들의 작은 손이 포개졌습니다. 차가운 강철 위에서 나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남자의 처절했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진 의심의 말이 그 어떤 비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결국 길을 찾아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남편 김철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지요. 젊은 시절엔 건설 현장에서, 나이가 들어서는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우리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들은 60 넘으면 쉬엄쉬엄 하라고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순자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미천은 좀 보태줘야지.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지 뭐. 남편은 매일 밤 낡은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야간 운행을 자처했습니다. 30년 무사고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그 지옥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경 유흥가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남편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특이하게도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 그러니까 남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술이 좀 취해서 길 안내를 편하게 하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악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목적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블랙박스 좀 잠시 꺼주시면 안 돼요? 여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다 못해 묘한 콧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블박은 왜 꺼요?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여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남편의 허벅지 쪽으로 몸을 밀착해 왔습니다. 아저씨, 나 다리 예쁘죠?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블박만 꺼주면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데. 60대인 제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딸 자식 같은 여자애가 뱉는 추잡한 말들에 남편은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남편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벅지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30년 무사고의 평화가 깨지고 남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급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여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 남편의 호통에 여자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더니 방금 전에 간드러지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내 몸 만졌지? 내 다리에 아저씨 지문 다 묻었어.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아저씨는 그냥 변태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남편은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아 끌었잖아.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남편이 블박을 가리키자 여자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블박?
아저씨가 만지자마자 내가 가렸는데? 그리고 경찰이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성희롱 당했다고 울부짖는 젊은 여자? 아니면 으슥한 밤에 손님 몸 만진 늙은 택시기사? 여자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하고 있었고 교묘하게 자신이 유리한 상황만 연출했습니다. 여자는 당장 현장에서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아저씨 개인 택시 면허 취소되는 거 알지?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돈 가져와.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여기서 옷 찢고 경찰 부를 거야. 남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여자는 그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이런 수법으로 이미 여러 기사님을 등쳐먹은 전과가 있는 업계에서는 유명한 꽃뱀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남편은 넋이 나간 몰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식음 전폐하고 방 안에만 박혀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끈질긴 물음 끝에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성추행범으로 잡혀가면 우리 딸은 어떡해? 나 정말 죽고 싶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길바닥에 떨어진 돈 10,000원도 주인을 찾아주려 경찰서로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젊은 년이 돈독이 올라 성범죄자로 몰아쓰다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벌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알지? 택시기사. 이번에 젊은 아가씨 건드려서 경찰서 들락거린다며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더니 속은 알 수가 없네. 평생 쌓아 올린 남편의 평판이 단 며칠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저 사악한 연이판 함정에 우리 가족을 그대로 빠뜨리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입니다. 미친년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을 저는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남편의 블랙박스 칩을 들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가려서 안 보일 거라고 포기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소리로라도 남는 법이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제 남편 철수 씨는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맞은편에는 그날의 악마, 그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민지, 3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앞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흑흑, 형사님 제가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길도 잘 모르는 곳에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블랙박스를 끄더니 제 다리를 막 만졌단 말이에요.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 지금도 손이 떨려서 잠을 못 자요. 미연이, 아니 이민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하게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하는데 본인은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가려져 있더군요. 왜 가리신 거죠? 남편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사님, 제가 가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손을 뻗어서 가린 겁니다. 제가 블랙박스 끄라는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아저씨, 어디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미쳤다고 아저씨 손을 제 다리에 갖다 대요? 우리 아빠뻘인데 정말 징그럽게 왜 이러세요? 민지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뻘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밤잠 안 자고 운전대만 잡은 죄밖에 없는데 저 젊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프레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전연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우선인 곳이니까요.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흘리는 그 가짜 눈물이 나중에 네 피눈물이 되게 해줄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시장 바닥에서 30년 버틴 박순자야. 경찰은 블랙박스 화면이 가려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불리한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남자는 증거가 없어도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수건을 뒤집어쓰고 포돌이 앞에 서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및 음향 복원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화면은 가려졌어도 소리는 남아있을 거예요. 저 여자가 제 남편을 협박하고 유혹했던 그 목소리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는 칩을 받아들고 고글을 썼습니다. 수시간이 흐르고 전문가의 작업실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그날 밤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길 안내를 하는 평범한 대화였죠.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원된 음성. 아저씨, 불박 좀 꺼봐요. 나 다리 진짜 예쁜데 한번 만져볼래요? 안 돼, 학생. 왜 이래? 손 치워. 에이, 아저씨도 좋으면서. 이거 봐요. 내 허벅지 진짜 보들보들한데. 자, 여기 만져봐요. 괜찮아. 불박 껐잖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지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당황한 숨소리와 여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자마자 민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야, 아저씨, 방금 내 다리에 지문 묻은 것 알지? 5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아저씨가 블랙박스 끄고 나 강간하려 했다고 신고할 거야. 아저씨 인생 종치고 싶어?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불쌍한 남편. 저 어린 년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족들 걱정에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았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복원된 음성 파일을 USB에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니, 이제 지옥행 열차의 티켓은 민지, 내 손에 쥐어졌다. 내가 그 열차 문을 아주 꽉 닫아줄게. 음성 파일을 손에 넣은 저는 즉시 민지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아는 인맥을 총동원했죠. 알고 보니 이민지,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전력이 있는 전문 꽃뱀이었습니다. 피해 기사님들 중에는 가정이 파탄나거나 개인 택시 면허를 팔고 잠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의 약자인 노년층 기사들만 골라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그 소름 끼치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김철수 아저씨 부인이시죠? 제가 지금 합의해 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오늘 안으로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바로 엄벌 탄원서 제출할 거예요. 남편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결정하시죠. 민지는 남편이 겁에 질려 있을 거라 확신하고 저를 압박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녀의 모든 패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50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갖고 싶니? 그래, 줄게. 대신 네가 뜯어먹은 다른 기사님들 합의금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뭐? 아줌마 미쳤어요?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남편 지금 성범죄자야. 성범죄자? 글쎄다. 경찰서 가서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떠니? 아 참, 너 블랙박스 끄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네가 내 남편 허벅지 만져달라고 콧소리 내던 그 더러운 목소리 내가 아주 깨끗하게 복원해 놨거든.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비릿하게 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제가 진짜 아내다, 이년아. 내 남편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매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지금부터 변호사 알아봐라. 아, 돈이 없어서 국선 써야 하나?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 아니 민지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가 터질 시간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분위기는 제가 다시 들어선 순간부터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형사에게 매달리고 있었죠. 형사님, 저 아줌마가 저 협박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형사가 나를 제지하려던 찰나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형사님, 긴 말 안 할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민지 씨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날 밤에 진실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조사실의 스피커를 통해 복원된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리는 듯 하더니 곧이어 민지의 그 징그러운 콧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 불박 좀 꺼봐요. 나 다리 진짜 예쁜데 한번 만져볼래요? 자, 여기 만져봐요. 괜찮아. 불박 껐잖아. 조용하던 조사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부하자마자 돌변하는 민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 야, 아저씨. 방금 내 다리에 지문 묻은 거 알지? 500만 원 내놔. 경찰이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성희롱 당했다고 울부짖는 젊은 여자? 아니면 늙은 택시기사? 녹음이 끝나자 형사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거 조작이에요. 저 아줌마가 가짜로 만든 거라고요. 나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놨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국과수에서 판명해 주겠지. 근데 어쩌니 너한테 당했던 다른 기사님들도 지금 경찰서 문 앞에 와 계시거든. 네가 한 짓들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 밖으로 나올 거야. 민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던 여자가 멀쩡하게 서서 뒷걸음질 치는 꼴이라니. 형사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민지 씨, 심신미약의 하반신 마비라고요? 지금 당장 무고죄와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 그 소리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제가 미리 연락해둔 다른 피해 기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민지의 소식을 듣고 생업도 전폐한 채 달려오셨죠. 한 분은 민지 때문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이혼까지 당하셨고, 또 한 분은 개인 택시 면허를 팔고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고 계셨습니다. 우리 남편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의 약자인 노년층 가장들을 짓밟고 호의호식해온 악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유명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원본과 민지의 상습적인 범행 수법이 담긴 자료들을 깡그리 넘겼죠. 불박 끄고 만져달라는 여성 승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조회수는 수백만을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민지를 향한 분노와 남편을 향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민지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고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추잡한 행각들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민지의 가족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 무릎 꿇고 빌겠다며 합의를 구걸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합의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리다고요? 30 넘은 여자가 우리 아빠뻘 되는 노인네 인생을 망치려 했는데 그게 어리다는 핑계로 되나요? 합의금?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까 당신 딸 감옥에서 썩는 꼴이나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단순히 우리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사님들과 연대하여 민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가로챈 돈, 그녀가 망가뜨린 가정의 눈물값까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저는 법을 몽둥이 삼아 저 악녀의 뼈마디를 하나하나 분질러 주기로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버틴 박순자의 오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정 판결이 내려지던 날, 판사님은 이민지에게 무고죄 및 상습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정을 끌려나가는 민지는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순자, 너 내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년 뒤에 보자. 그때도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아, 참고로 내 영치금까지 압류해놨으니까 밥이나 굶지 말고 잘 살아라. 남편 철수 씨는 그제야 억눌러 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서에서 성범죄 피의자라고 적힌 서류를 받을 때마다 죽고 싶다던 남편. 이제는 다시 당당한 대한민국 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위기도 사라졌고 경찰청에서는 오히려 남편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상습범을 잡았다며 감사장까지 수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시 남편을 청렴한 김씨라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출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당신 없었으면 정말 죽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같이 맞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밤에 운전할 때 겁먹지 마. 당신 뒤엔 내가 있잖아. 남편의 택시엔 이제 제가 선물한 최신식 4채널 블랙박스와 녹음 장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화면 위에는 제가 쓴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남의 눈물로 배를 채우려는 악마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을 때 평범한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의 화신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진짜 아내로서 내 남편의 명예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 철수 씨는 다시 즐겁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는 이제부터 진짜 행복한 장면들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